전 행복청장이 그 개를 아파트에서 키우기가 그래서 개 키우려고 땅을 사타는데 말 그대로 좀 개가 웃을 일이죠, 개가.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 논농사와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산단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분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런 쪽집을 짓거나 아니면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투기를 하는 그 뉴스를 보면은 저희는 분통이 터지죠. 간행인 것 같아. 옛날 때서부터 계속 이게 내려온 건데 요번에 터진 게 잘 터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과 어떻게 보면 권력과 아니면 뭐 정보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랫 사람들은 항상 좀 어렵게 사는데 위에 몇몇 사람들은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사태.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부는 발본색원, 폐가망신 등의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콧물처럼 터져나오는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의 불신과 박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의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시사인 대선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태로 촉발된 이번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허탈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특히 그 LH공사 직원과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은 이거 옛날부터 다 있었던 관행 같은 것이고 왜 갑자기 우리만 투기꾼처럼 몰아가느냐. 예. 그 여론에 대해서 그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또 국토장관이라는 사람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지 모르고 예. 샀지.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늘어놓는 걸 보고 아마 국민들이 더 분노한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그동안에 이 공직자들이 얼마나 이 부정부패 그런 비리에 익숙해져 있는가 보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달 동안에 한국 사회가 어렵게 구축해온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렸던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견된 좀 참사였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자체 감사위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제보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온갖 흉흉한 제보들 그리고 의혹들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구축해온 그런 신뢰 자본이 많이 흔들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냥 예상으로 끝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들의 허탈감은 지금 뭐 넘어서 가지고 뭐 무기력감까지 느낀다라고 하시는 예. 분들이 생길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터질 것이 터졌다. 뭐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이나 투기 의혹이나 비리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특히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정부가 탄생을 하면 깨끗한 그 정부가 기대를 했었는데 예. 이게 지금 뭐 LH 공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현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발뺌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미 집권한 지 4년 차가 되는 이런 해에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 적폐청산을 하려는 그 노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무능했던지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분노가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현재 세종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세종시는 2004년부터 개발과 관계되어 있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실은 개발이 지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보면은 지금 산단 중에 가장 유명해진 연서면 이제 스마트 산단이라고 하는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구가 또 있고요. 장군면에 공공시설 복합단지도 있고, 또 이제 도로 쪽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 경유지, 그리고 이제 또 부강산업단지, 뭐 연동면에 있는 내판역 인근, 이런 식의 투기 의혹들이 지금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들마다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곳이 아니네요. 네, 그중에서 이제 연서면 스마트 산단을 좀 예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벌집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립식 패널로 지은 그런 소규모 주택이고요. 와촌리라고 하는 곳에 조립식 주택 세 채가 있었고, 등기부 등본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는 집원은 동일하게 하나인데 1, 2, 3동으로 구분을 해서 집이 이제 세 채가 있는 거고요. 세 채의 벌집의 소유자는 또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또 그래서 빌린 채무자는 또 동일인으로 한 명이고요. 예. 빌린 곳도 대출한 곳도 한 곳으로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또 전기료라고 하는 게 나와야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제 거주했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 같은 게 있다 보니 뭐 주말 정도에서 이제 지내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출금 또한 이제 매매가에 비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걸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어떤 지분 쪼개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박 교수님, 이 벌집, 지분 쪼개기, 뭐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벌집을 짓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지역에 뭐 택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전적인 보상으로 될 것이고, 아니면 대토라 그래서 토지를 받게 되죠. 근데 그 토지를 받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협의자 택지 해서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면 조성 원가, 그러니까 그 택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7, 80% 정도로 택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하게 되면 한 140% 정도 되니까요. 상당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주자 택지가 되거든요. 내가 거주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벌집이라는 걸 짓고, 또 우리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주라는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와가지고 불 켜놓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행태가 나타난 거고요.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H 이번에 사태에 시작이 됐었던 그 지역에서 이제 1000제곱 이상으로 땅을 쪼개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상받는 데 있어서 그 나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땅에 그 보상가액을 좀 높이려고 했었다라는 게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분 쪼개기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죠. 세종시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지분 쪼개기, 그 현장 화면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전역이 부동산 광풍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세종 신도심에서 차로 20여 분 떨어진 연서면 기룡리의 한 야산. 황량해 보이는 이곳에 무려 775명의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 오늘 저 병원 있는데 그 뒤 안에 가기니까 길이 없지. 지금 어디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무슨 뭐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야 우리가 아는데 그런 일도 없었고, 뭐 듣더니 뭐 800 이런 거 처음이요. 직접 확인해 본 토지는 마을 주민의 말처럼 출입로도 없이 가파른 산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인적도 없는 곳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 기획부동산 때문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우 세종 지부장을 만나 기획부동산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을 땅,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땅들을 그게 마치 싼 땅을 나중에 기대 가치가 엄청 클 것이다 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땅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기획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기획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 지분이란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구획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를 정하지 않고 지분 비율로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 평을 가지고 그 몇십 명에서 몇백 명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등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땅이 전체 몇천 평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내 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경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분 등기라도 본인 앞으로 되기 때문에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재산 행사를 거의 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종시 토지 현황을 보면 100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곳만 무려 52필지라고 하는데요. 다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연기면 수산리에 공유 지분 토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사도 자체가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누가 여기를 개발하고 누가 쓸모가 뭐 있겠습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개발 계획을 틈타 성행하는 기획부동산이 세종시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없는 야산을 무려 770명이 사들였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땅을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일단 계획이 되면 그게 바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당히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개발 지역에다 땅을 사면은 하수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은 오히려 그 주변 경계 지역에 땅을 사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기획 부동산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지가 그 사고 팔아서 예. 이익을 챙기고는 빠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이미 내부 정보를 상당히 이용해서 예. 가능한 일이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일들이죠. 그 인근 지역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이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맹지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700명이 지분으로 공유 지분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분들이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금융의 펀드처럼 부동산 펀드라는 개념을 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분만 넣고 있으면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뭐 이익을 n분의 1 해서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통해서 어떤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정보들이 또 시중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분 쪼개기라는 말이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시게 되셨을 텐데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연서면에 총 토지 거래 건수가 1,006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분 거래가 75% 정도, 751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방법을 그 2018년도에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왔고, 그래서 2018년 거래량과 2017년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2017년에는 623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61% 정도가 또 증가한 셈이 됐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예. 그 경기도 분당에 있는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재무 전화가 아니고요. 예. 예, 어안이 벙벙해서 좀 들어봤는데 예. 이번 LH 사태를 좀 언급을 하면서 예. 지금 당장 땅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쭉 좀 들어봤는데 그 쭉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이 그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살 때는 안쪽에 있는 땅 사지 마시고 바깥에 있는 땅 사는 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마케팅을 합니까? 굉장히 그 수화기 너머로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그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돌리고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가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전체의 문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여러 투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충남 경찰이 아산시의회 의장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그 내부 정보를 타인에게 줘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했다. 이런 이제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단 1원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경찰 압수수색이 있었으니까 그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서산에서는 또 그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2017년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내부에서만 이 지역이 개발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이죠.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 이 토지 매매가 좀 꿈틀거렸고 그 기간 동안 땅값도 2~3배 가량 좀 뛰었었다고 하는데 예, 정의당이 실제로 그 조사를 해봤는데 2014년에 100여 건 안팎이었던 토지 매매 건수가 이제 15년에는 240건.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340건까지 예.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2년 사이에 3배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관련해서 충남 도의원에 대한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족이 이 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를 언제 매입했는지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과 16년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6필지를 그때 매입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 도의원께서는 개발되는지 몰랐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의혹은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공직자들이 다들 개발될지 몰랐다, 우연이다, 공교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치인들이 사면 공교롭게 또 다들 이렇게 인근 지역이 개발 지역이 되더라고요. 박유석 교수님, 네. 지금 뭐 충남의 여러 이제 의혹 사례들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대전은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나 이런 또 시민들의 뭐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도 뭐 도화 신도시를 뭐 비롯해서 여러 개발 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대전시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발족을 했죠. 그래서 인원도 4,000명에서 8,700명까지 늘려서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12곳 정도 해서 도안을 포함해서요. 12곳 정도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전답으로 지금 확대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혹이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행정기관 자체적으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수사 상황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경제뉴스 다루면서 예. 계속 느끼는 게 뭐 다른 건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부동산 정책에서만은 꼭 뒤에 가서 뭘 하는데 사실 이런 거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사실이 이렇게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진짜 수사 의지가 있고 이런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은 예. 그 공직자들이 뭐 빼돌릴 거 지금 다 빼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 인멸 다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하네 뭐 그 검찰이 동원하네 이렇게 하는 거는 보여주기식 또 라는 그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 네. 사후 약방문식 대처다. 네. 예. 성사무처장님, 왜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이렇게 뭐 갑자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부패 청산, 뭐 부동산 부패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뭐 그동안에 이제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민들은 쭉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하나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게 검찰 수사가 됐든 경찰 수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확하게 적발이 되고 처벌이 되고 하는 요번만큼은 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그러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마 예. 시민들이 엄정한 그런 경고나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나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최근에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게 보궐선거용 아니냐 이런 또 시선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 이전에 이게 뭔가를 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자니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거든요. 이번 이게 사태도 사태지만 대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이제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제 앞으로 투기 세력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좀 더 정치권에서는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특히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청년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거침없는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패가 만연한 사회, 또 공정함을 잃어버린 사회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생각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그 슬로건이 내 집이 아니라 당신들 집이었구나 하는 LH. 네. 네. 그런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LH 직원이 사실 회사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 그리고 자신도 차명으로 투기를 할 것이다. 네.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게 LH가 워낙 큰 조직이고 또 시민들이 뭐라고 한들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직원들이 그런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과연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감시해야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의구심도 듭니다. 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스마트 산업단지 예정지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을에 이른바 벌집이라고 부르는 조립식 주택이 즐비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부는 뭐 사람이 산 흔적이지만 대다수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오래된 이제 우편물들이 마당에 뒹굴고 뭐 마당에 뭐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도 안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 블라인드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창 너머로 이렇게 얼핏 보이는데 가구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가구가 없는 집에 주민의 말에 따르면 지어진 지가 뭐 2년이 넘는 뭐 3년이 되는 이런 집들에 사람도 없는 빈집을 그냥 우두커니 다 지어놓은 거죠. 누군가 그 땅을 다르게 썼다면 더 이용 가치가 높았을 그 땅에 또 무주택자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그 텅텅 비어있는 방치되고 있는 집을 보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부동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저는 제2의 LH 사태, 제3의 사태 계속 터질 거라고 보고요.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새롭게 투기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우리 2030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현실은 어떤지를 좀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주거 현실이 어떻다고 얘기들 해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집은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이라고 표현하죠. 원룸, 그러니까 1인 가구를 보통 지칭할 때 방의 단위로 개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집도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주거의 형태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슈들까지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서는 함께 이슈가 다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에 있는 우픈 얘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청년하고 달팽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청년이 2대0으로 진다는 거예요. 달팽이한테 져요? 네, 왜냐하면은 집의 경우에 달팽이는 자가 집이지만 청년은 등에 집이 없잖아요. 있죠. 그렇죠. 청년은 집이 없고요. 뭐 결혼의 경우에 뭐 청년들 중에는 결혼을 원하는 청년, 원치 않는 청년도 물론 계시지만 뭐 달팽이는 자웅동체란 말이에요. 네. 청년은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 이러니까 2대0으로 진다는 얘기죠. 청년들이 집을 살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아마 못 살 거다 이런 생각을 다들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에게 이제 집을 좀 산다는 개념 자체가 적어도 이번 생에는 좀 불가능한 일, 나와는 좀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마치 딴 나라 얘기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많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우리 활동가님이. 네. 벼락거지 뭐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벼락 부자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완전 반대의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그 노동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더 퍼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이해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혹은 이게 기성세대 분들도 벼락거지라는 말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이 그 자신의 자존감을 이런 부로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당장에 표면화되어 있는 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졌구나. 이런 사회적 치유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데 거지라는 표현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도 하지만 출발 선상이 다르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 부동산 정책 4년 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값이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정책들 속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랄까요? 잘못된 접근을 가진 경우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한계점이라든지 뭐 청년층을 보는 잘못된 접근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주택 정책이나 주거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 있어서 국가가 뭔가를 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시혜적인 태도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을 보는 사회의 시선이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나라에서 도와준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득권과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너네 집 말고 내 집 마련에도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장님은요, 우리가 좀 변화를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을 집이 없는 청년들이 짜면은 더 잘 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청년층을 바라보는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로 이제 수혜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청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집이 없거나 혹은 기존의 부동산 투기 시장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조차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패러다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단위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공론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여러 단위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한 2가지 정책 정도를 제도 정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로 좀 필요한 정책은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입니다. 자신이 실거주하는 부동산 외에는 어느 지역에 자기가 다른 부동산이 있었다면은 그 말 그대로 자기가 그런 정책을 결정한 자리에 갔을 때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우선 좀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 땅을 국가가 소유하되 일정 기간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주택을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애초에 이런 그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사회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가지 제도를 좀 소개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부동산에 대한 공공성을 더 늘려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거를 수행해가는 방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그 방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뿌리 깊은 아까 이해 충돌을 이제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까?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토지는 정말로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든 혹은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든 어떤 거든 간에 그 모든 불로소득 중에 가장 최악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저는 부동산 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는데 아마 오늘 이 토론을 들으시는 시민분들이 또 뜬구름 잡는 얘기 한다 이렇게 분명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들을 빨리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가격 10년 전에도 거품 껴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더라. 그래서 나는 계속 투자할 거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고 굉장히 위험성도 사실 큰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일단 지금 또 LH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투기를 하신 사실이 밝혀졌는데 일벌백계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또 조사를 잘 마무리하고 처벌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이 더 이상은 신분과 계층의 다른 이름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격차와 불평등을 뛰어넘는 주거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거침없는 토크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발본색원 그리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 정리가 된 게 이제 3월 29일에 나온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LH5법이라 그래가지고 5개에 관련된 법들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3개는 통과가 돼서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들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대한 내용이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워낙 핫한 내용이라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태의 시작인 이제 LH 공사 직원의 어떤 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논의를 통해서는 뭐 기본적인 헌법의 뭐 13조 2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대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통과된 3가지 법에는 소급이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동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등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으나 지금의 쟁점은 과연 왜 소급 입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급 적용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게 특별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일부 법조계의 또 의견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뭐 친일파 재산 환수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그 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소급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일반 국민들인 것처럼 다 포장을 하는데 예. 사실 공직자들은 다르잖아요.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일반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를 자기네들 똑같이 누리겠다는 식의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떤 뭐 그 제재를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에도 그렇고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이 관료들이 이 투기하다가 걸리면 그냥 뭐 직장 그만두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직장에서 나중에 돈 벌어봤자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기면은 그거는 가볍게 생각하고 공무원 그만두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가 이번에도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그 제기를 해왔던 이해충돌 방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제서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마치 이제 설익은 그런 법률인 것처럼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좀 설익었다. 뭔가 재정을 위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좀 보여주는 예. 거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책임에서는 둘 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신중한 이 정치권의 이런 태도를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해볼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부동산 특기는 완전히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백지, 신탁제라든가 예, 공무원 기간 동안에는 아예 토지를 국가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일체 거래나 이런 것이 관여하지 못하고 예. 거기서 만약에 투자 이익이 나왔을 때는 그걸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이런 뭐 백지, 신탁제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투기에 관한 한 전 국민이 누구든지 그 초과 이익을 5%만 뭐 이제 5%라는 건 상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철저히 소급 입법을 통해서라도 환수를 해야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유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투기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으로 했는다는 거는 부동산은 뭐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너무 강력한 정책을 쓰다 보면 지금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발감도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한 편법도 계속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시장 원리에 맞게 어떻게 더 이상 부동산 가지고는 돈을 벌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좋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각종 대책 마련에 힘써왔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민심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은 별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땅을 사랑하고 농사를 질 수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갖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 집값 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내놓는데 이 지방 정부도 그걸 호응을 해서 각종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저희 세종시는 각종 개발 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돈이 이쪽으로 몰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그냥 1가구 1주택으로 해야 돼.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없는 사람도 내 집을 장만할 수가 있고 그래서는 1가구 1주택 그 이상 갖지 못하게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팔 수 있는 사람도 팔고 나가야 살 수 있는 사람도 사고 그렇지 않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꽉 막힌 상태에서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지. 매매가 안 되면은 정체돼 있으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의 신뢰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는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무시하고 24번 정도는 이제 규제 일변의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5번째 와가지고 이제 공급을 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급 늘리고 임대주택 늘리고 서민 주거 안정하고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의 방법, 공공주도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공공주도도 저는 분명 부작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적인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24개 정책 그리고 25번째 정책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뜯어보면은 사실 잘못된 거 별로 없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발표하고 적용하는 시기의 문제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24번째 그 정책들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요. 그게 다 제대로 적용되는 시기가 되면은 주택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책의 질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내용까지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 자체는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만한 대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 면을 양쪽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말씀 덧붙이면 우리가 주택이 필요할 때 주택을 언제든지 사면 되지. 내가 필요할 때 사면 되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부동산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장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떤 게 더 옳은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책이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25번째 정책까지 나왔지만 그 정부의 정책들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확실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하나의 그냥 실험으로 지금 끝나고 있다는 게 가장 저는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종부세를 둘러싼 여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정책이 좋아도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사실 언론이 영향이
크거든요. 언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까지 뭐 봐온 형태로는 가짜 뉴스들이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왜곡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가짜 뉴스들이 유형이 3가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뉴스를 하다 보니까는 첫 번째는 일종의 서민 코스프레. 그러니까 사실 종부세 낼 그 대상은 뭐 불과 한 4%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 95%는 종부세와 상관도 없는데 이게 마치 전 국민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것처럼 언론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은퇴자가 이 수입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종부세를 뭐 몇 억씩 내게 생겨가지고 길에 나앉게 생겼다. 뭐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고 이런 거가 이제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특정 지역 항상 나오는 게 대치동 음마 아파트 그리고 예. 그 왜 거기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 강남 그 예. 마포 뭐 아파트 거기가 이제 얼마를 올라서 얼마를 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수치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시가가 올라서 그 종부세를 내게 된 거지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건 1.2%밖에 안 올랐거든요. 실제로 작년까지가 69%였고 그 현실화율이 올해 이제 70.2%로 불과 1.2%밖에 현실화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가가 올라서 사실은 그렇게 낸 거라서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마치 정부가 일부러 공시지가를 세게 매겨가지고 종부세를 크게 세금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정부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다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어떨 때는 이제 상당히 좀 모순적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을 바라면서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오르기를 바라는 이런 심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값 오르는 거는 반기면서 또 이에 따른 세금 오르는 거는 상당히 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식에 대한 전환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은 꼭 그러니까 소유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이제 그 점유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산의 가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집에서 이제 거주하는 머무르는 시간들이 길어졌잖아요. 심리적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의 개선 이런 것들도 뭐 자연스럽게 코로나 시대에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제가 인정된 상태에서 뭐 그 부동산을 투기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하기를 기대하기는 저는 힘들 것 같고요. 입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강제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투자해봐야 별로 남는 게 없다. 예. 이거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공개념으로다가 이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식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어떤 것들을 내놓고 어떤 그 처벌들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진짜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제 면죄부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제 부동산 투기가 자리 잡지 못할 정도로 어떤 사회적인 또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제도적인 부분도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얼룩진 민낯이 드러나버린 이번 사태. 부동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감추고 싶은 모순된 욕망까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인 대세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